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공기업 경제논술 시험 대비 제2회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문제 파일은요 밑에 유튜브 강의 올려놓은 거 보면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에 대한 해설은요 경작 짱박사보다는 짱박사 공기업이라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금융공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앞으로는 좀 다운 받으시거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요 좀 양이 100점 만점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볍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시는 파트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도 그렇듯이 ISLM, BP 이런 거 하면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관련된 영상에 거시경제 파트면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간단히 보시죠. 논술형으로 했는데 약간 물음을 1, 2, 3으로 쪼개서 넣긴 했습니다. 자, 기본 배경이 되는 내용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최근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에 발생한 공급망 교란과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국은행 또한 국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압력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제시된 거는 그 이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통화 긴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죠.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시켜서 잠재적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두 가지 목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정책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물음 1 같이 한번 볼게요. 자본 이동이 불안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 자, 소규모다라고 하면요. 국제시장에 어떤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자본 이동이 불안전합니다. 자본 이동이 완전하면 BP 곡선이 수평이죠. 자본 이동이 북한같이 불안전하거나 하면 수직이 될 거예요. 근데 자본 이동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 불완전하게 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BP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 보통 이제 미국 경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BP 곡선은 수평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향하는 경우는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지만 BP 곡선이 뭐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해가지고 국제 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ISLM BP 모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한 통화 긴축을 통해서 이자율,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거시경제 지표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앞에 제시문에 언급된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련한 부실 문제를 금융가속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융가속기 이론,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연결해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게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부정적 파급 효과로 여기 가속기니까 증폭이라는 엑셀러레이터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라 합니다. 믹스라고 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 이거 재정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ISL은 BP 모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모형에 대한 설정해서 모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해외 이자율을 스타를 붙이면 이제 다른 나라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한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야. 불안전하기 때문에 BP 곡선은 우상향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본이 유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P 곡선은 경상수지랑 자본수지인데 자본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BP 곡선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S, LM, BP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BP 곡선, LM, IS. 아무 얘기 안 하면 BP 곡선은 LM보다는 작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율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초기 균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0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1단계. 앞에서 통화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중앙은행의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통화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LM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LM 곡선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첨자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LM0에서 LM1 해서 LM 곡선이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지만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여기 잘 보시면 BP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BP 곡선이 뭐라고?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서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ISLM 곡선상에 있으니까 대내 시장은 균형이긴 하지만 BP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국제수지 불균형이야. 자, 새로운 균형점, 교차점 2원이라 쓸까요? 2원, 요건 2제로야. 자, 그 측면에서는요, BP 곡선 상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오케이? BP 곡선 요걸 잘 보시면 위에 있으면 국제수지 흑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제수지 흑자 상태야.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효과가 달라질까 하는데 그냥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얘기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변동환율제도를 놓고 가정하고 풀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푸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고정환율제도면 어떻게 되니? 아니면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어떻게 되니? BP가 수평일 때 어떻게 되니? 다양하게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이 유입이 돼. 여러분, 해외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 평가절상 이렇게 됩니다. 원화는 평가절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여러분, 환율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물건의 미국 돈, 달러의 가치야.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진다는 건 싸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감소하고요.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환율이 인상돼야지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져야지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니까 예, 맞습니다. 수출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IS가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또 미래 환율 같은 경우 자국 통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그거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시면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BP 곡선도 이동하게 된다니까 이 위에가 국제수지 흑자인데 흑자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BP 곡선도 약간 왼쪽으로 여기다 그냥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뭐 얼마나 더 이동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합칠게요. 2,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때문에 BP 곡선도 아니면 요거랑 같이 연결해도 돼. 순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새로운 균형점, 원래 균형점 이 제로에 비해서 E2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려고 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LM이 좌측 이동하고 IS도 좌측 이동합니다. 국민소득은 명백히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환율은 하락하죠. 자국의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 가치는 절상되고요.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면요. 우선 순수출 자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 하락은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이게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 이때는 순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감소하면 순수출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경상수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경상수지는 최종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환율 효과가 좀 더 크고요. 즉각 나타나고요. 소득의 감소 효과는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좀 서서히 일어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쪽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B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융 가속기 이론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다시 또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테니까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외국 원서 중에서 금융 가속기 이론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책들이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비롯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금융 가속기 이론은 이게 중요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통해서 이 증폭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비대칭 정보화에서 여기 들어가야 돼. 기업과 가계의 재무 상태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경기 변동의 진폭을 키우는 이 가속기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우선 메커니즘을 이렇게 1, 2, 3, 4단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3단계로 보시고 4단계 결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럼 부채가 많은 경제 주체인 가계나 기업 중에서 보통은 이제 가계는 저축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채가 많은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자산 가격 같은 게 떨어지게 됩니다. 담보 가치를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부채가 많은 가계나 기업 등은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차주의 순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죠. 아니 그러면 담보를 보고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데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차주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달 비용의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에 따른 프리미엄 금리가 붙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자, 그러면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PF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게 딱 직격탄을 맞게 되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잘 안 되면 동맥경화라는 말을 따서요. 돈맥경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인 부실로 작동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가속화되는 것과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훨씬 더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시장의 경제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과 관련한 정책 믹스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긴축금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부채 부담 완화라든가 유동성 공급 등 이거에 반대가 돼. 통화량을 줄이느냐, 통화량을 늘리느냐.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팀버겐의 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 통화정책 하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정책이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거기도 좀 약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통화정책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신중하게 조정을 하는데, 거시건전성 정책,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슷한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중앙은행이고 요건 정부 쪽입니다. 네,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DSR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뭐 뉴스나 신문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DTI 같은 걸 규제해서 결국은 그냥 돈을 빌려줄 때 얼마 이상은 못 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질적인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본 규제. 그래서 경기대응 완충자본 같은 것들을 금융기관에게 어느 정도 과도하게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레버리지를 높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 거, 이걸 자본 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별로 봐가지고요, 부동산 PF라든가 그쪽 부분에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그쪽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팔리시 믹스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소력 문제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 냈는데, 하나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랑 또 하나는 불가능의 삼위일체,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물음 1번 볼게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요, 본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드라는 게 원래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는 이게 뭐야? 본드가? 그렇습니다. 본드는 미래의 텍스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 지금 세금 낼래, 나중에 세금 낼래,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그리고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 입각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근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요, 아니 미래의 세금을 내는 거니까 현재 소비 진작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쓰시고, 리카르도 대등정리, 등가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하려면 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이 깨지게 되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가정을 써주시면 그게 리카르도 등가정리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possible trinity 해가지고 세 가지의 어떤 우리가 채택하는 정책 조합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라는 것은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래? 라고 하면요, 텍스를 통해서 조달하던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던 이거는 등가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론의 기본 핵심은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건 내가 당장에는 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자녀 세대로, 미래 세대로, 아니면 자기 자신의 미래의 나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될 거라는 걸 생각해 가지고요, 현재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본드를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다? 본드는 자산이 아닌 나의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조세 납부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소비 증작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항상소득이라 할까? 이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유동성 제약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해야 되는데 마이오피아라고 하죠. 근시안적인 소비 행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한 경제 활동 기간 및 이타주의의 부재. 됐어. 미래의 자녀 세대. 야, 그거는 난 모르겠고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요즘 많이 뭐 일어나는 것 같던데. 그 다음 자본시장의 불안전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민간이 차입하는 이자율이 국채 발행 이자율과 이게 약간 이론상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를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엔 조세가 현재 조세와 미래 조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자중 손실을 유발하거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인데 한 3가지 정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불가능의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impossible trinity 3가지가 동시에 달성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개방경제에서 어떤 나라가 3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데 그 3가지가 이겁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free capital mobility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자적인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정환율제도 이 2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자본이동 있죠. 독자적인 통화정책 있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라든가 제 또 다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금융, 경제, 논술 문제를요. 약간 100점짜리로 해가지고 논술형, 약술형 이렇게 할 건데 복습용으로 보세요. 그리고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 뭐 그런 거 빼놓고는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복습하시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 강의는요. 제가 짱박사 공기업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계속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주시고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 문제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